예, 다시 좀 갈게요. 자, 이제 저희가 각 시대별 개관 그 시대의 전체적인 눈을 키울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뒤에 좀 문 좀 닫아 주실까요? 예. 자, 해볼게요. 자, 먼저 상고사. 자, 고대 이전의 역사인데 움집에서 이렇게 거주한 모습 확인 가능하죠? 그렇죠? 자, 보면요. 자, 움집에서 거주했던 이 시기 바로 신석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만 합시다. 구석기 다음에 신석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철기가 되겠다. 이렇게 좀 하시고요. 자, 그리고 청동기 시대 때에 고조선이 있었고, 철기 때에는 고조선이 쭉 발전하는 과정에서 위만조선으로 성장했고, 위만조선은 누구한테 멸망했죠? 아까 전에 시작? 한나라한테 멸망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한해 멸망한 다음에 당시 이제 자, 한나라가 다스렸던 지역도 있지만 이 시대 때 한사건이 있었던 요 시대 때 이제 우리 초기 국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초기 국가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상고사는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요 내용들을 저희가 수업 때 다룰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대사 누굽니까? 바로 미실이었습니까? 실존 인물은 아니죠. 인물이 실존 인물이죠. 선덕여왕. 그렇죠? 7세기 신라의 선덕여왕. 자, 그 시절인데 누구죠? 이 사람 이제 김유신으로 나왔던 인물이죠. 그렇죠? 예, 그 시절에 대한 얘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 여기서는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 8세기, 9세기, 10세기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100년 단위로.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기원 전후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나온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자, 4세기 때, 이때는 백제가 제일 잘 나갔던 시기였다. 자라고 확인하면 되겠고, 5세기 때는 남북과 관계를 잘 맺었던 광개토 장수왕이죠. 그래서 고구려가 제일 잘 나갔고요. 자, 6세기 때는 한강 유역을 차지하는 나라 신라가 되겠습니다. 신라가 한강이 차지하면서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7세기 초반에는요, 우리 아까 전에 고구려가 누구랑 싸웠다 얘기했죠? 수와 당하고 싸웠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수당 전쟁이 있었을 때, 자, 결국에는 백제와 신라도 싸우고 있었지만, 자, 백제한테 밀렸던 신라는 점차 다른 나라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고, 처음엔 고구려한테 도움 요청했다가 실패한 다음에 신라가 당나라한테 도움 요청하면서 나당 연합군이 결성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당 연합군이 백제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당나라 세력까지 다 몰아내면서 삼국 통일을 완성하죠. 자, 이때가 이제 676년이니까 7세기 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7세기 후반부터 자, 통일신라가 나오게 되었다. 자, 통일신라는 935년에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이 고려한테 투항을 했으니까 10세기 초반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통일신라. 이렇게 되죠. 자, 근데 거의 대체적으로 한 8세기 한 후반쯤까지 자, 신라 중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왕권이 높았던 시대. 그 다음에 8세기 후반부터 예, 쭉 10세기 말 초반까지는 신라 하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되셨죠? 중대와 하대. 자, 그리고 696년에 발해가 건국됐으니 7세기 후반에 건국된 거잖아요. 요쯤. 자, 그래서 한 요쯤부터 해서 쭉 발해는 자, 926년에 멸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세기 초반에 이렇게 멸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발해를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통일신라와 발해를 남북국 시대, 이렇게 유득공이 불렀던 거요. 자, 남북국 시대라는 표현까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 세기별로 한 중요한 왕들도 살펴볼 테지만,
예, 자 이런 왕들을 중심으로 다른 왕들까지 확장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1세기부터 우리가 10세기까지 봤습니다. 자 됐죠? 예. 자 그 다음은요. 이제 고려입니다. 으악 좀 뜨겁습니까? 예. 자 누구죠? 조인성이고 누구죠? 주진모. 자 주진모. 자 공민왕의 역할을 주진모가 했었고 바로 공민왕의 당시 그 자제위 소년이라고 해서 이제 왕이 당시 아꼈던 그런 측근 남자들이 있었죠. 미소년 집단 자제위 소년에 바로 자 이 조인성이 그 역할을 했었습니다. 아주 둘 사이에서 뜨거운 장면이 많이 묘사가 됐던 자 바로 영화 뭐였죠? 쌍화점. 그죠? 당부컨대 쌍화점은 굉장히 작품성이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지 말고 전 묘미를 한 번에 봐라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는 것은 이거는 이 영화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알겠죠? 예. 자 공민왕의 연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조진모. 자 정말 남자를 사랑하는 그 눈빛 아주 뜨거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조인성은 이제 거세당하는 장면이 아주 기가 막혔던 영화. 자 바로 쌍화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신성한 수업 때 제가 거세라는 표현도 쓰고. 자 어쨌든 자 고려 말에 대한 얘기를 좀 다뤘던 쌍화점이었죠. 그렇죠? 고려 시대 때 영화가 별로 없습니다만 쌍화점은 좀 그나마 좀 성공을 거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고려 얘기 살펴볼까 합니다. 자 고려는 자 10세기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지만 10세기는 이제 고려 초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10에서 11세기 고려 초의 모습 확인하고요. 12세기 확인할 거고요. 13세기, 14세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이 1392년에 건국되었으니까 14세기 후반에 건국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10에서 11세기는 고려 전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고려 전기는 자, 대표적인 왕 태조, 그리고 광종, 그리고 성종 정도를 좀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이런 왕들을요. 자, 그 다음에 12세기는 이제 고려 중기라 볼 수 있겠습니다. 문벌귀족기입니다. 문벌귀족기 때에는 문벌귀족들 중에 이자겸을 우리가 배울 겁니다. 이자겸. 자, 이자겸은 난을 일으킨 인물로 나오고요. 그 이후에는 묘청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중기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묘청. 자, 13세기 때는 무신이 집권했던 시대입니다. 무신 집권기. 그래서 정종부라던가 자, 경대승 이민 최충원 이런 인물을 살펴볼 겁니다. 자, 정종부, 최충원 등등 인물을 살펴볼 겁니다. 14세기 때는 이제 원간석기가 됩니다. 그래서 원간석기 이때는 충자 들어가는 왕들을 배울 거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공민왕이 반원 정치를 펼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차례대로 외침도 시기별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10에서 12세기 때, 자, 특히 성종 때인데요. 거란이 쳐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자, 거란의 침략. 그리고 12세기 때는 차례대로 여진이 쳐들어왔고요. 자, 무신집권기 때는 자, 최우 정권 때 몽골이 쳐들어왔는데 결국에는 원의 간섭을 당하게 되는, 공민왕 이후부터는 홍건적과 그리고 왜구가 출몰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겁니다. 끊임없는 이런 외침을 막아내면서 결국엔 그 과정에서 성장했던 신흥 무인 세력들, 그리고 새로운 성리학을 통해서 자, 자기의 기반을 강화시켰던 신진사대부 세력들이 손을 잡으면서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거죠. 그쵸? 이제 조선을 살펴볼까 합니다. 조선의 화면은 뭐가 나올까? 으아, 이 영화 정말 기가 막힌 영화였죠. 그쵸? 자, 누굽니까? 누굽니까? 이거 약간 암살의 한 장면인가요?
대립군의 한 장면인가요? 예, 대립군 보신 분 있습니까? 대립군은 보신 분 별로 없군요. 자, 관상은 많이 보셨죠? 그렇죠? 예, 관상에 나오는 아주 정말 스케일 있는 정말 위험 있는 모습, 바로 수양대군의 모습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죠? 수양대군의 연기를 정말 잘했다 보고요. 앞으로도 수양대군의 역할은 함부로 못할 것 같아. 예, 이정재가 정말 수양대군의 그런 포스를 느끼게끔 했기 때문에 정말 기가 막힌 영화였죠. 관상. 자, 그래서 근세는 15하고 16세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15하고 16세기 살펴볼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관상을 그 KTX 안에서 그 노트북으로 봐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저런 영화는 좀 스케일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관에서 봐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똑같은 영화로도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15세기가 있고요. 16세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15세기 때는 저희가 예, 태조 이성계, 태종, 그 다음에 이제 세종, 그 다음에 이제 성종, 예, 이렇게 볼 겁니다. 그 다음에 16세기 때는 이제 연산군을 볼 거고요. 그리고 중종을 봐야 되겠고, 명종을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자, 대체적으로 15세기 때까지만 해도 훈구 세력들이 득세했다면 성종 때 처음 등용되었던 김종직과 같은 살림 세력들이 점차 나타남에 따라 연산군부터 명종 때까지는 이제 우리가 사화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겁니다. 훈구와 살림의 대결. 결국엔 이 대결 끝에 자, 살림이 큰 피해를 당했다 하지만 결국에는 살림이 자, 서원과 자, 그리고 향약을 토대로 해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살림 내에서의 내부의 분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살림에서의 내부의 분화, 바로 선조 때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때부터 바로 붕당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동인과 서인의 갈등, 붕당의 시작 선조 때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되셨죠? 예. 그래서 이 왕들에 대한 업적과 훈구와 살림에 대한 내용, 사화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근데 태동기의 역사.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이긴 한데, 근데 여러분들은 많이 안 봤던 영화입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이거는 수업을 듣고 보시는 게 좋아요. 수업을 듣지 않을 때에는, 잘 모를 때에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수업을 듣고 보면 알면 알수록 재밌는 영화. 바로 예, 자, 현빈이 정조 역할을 했던 예, 뭐죠? 혹시 보신 분? 예, 영린이라고. 영린. 예, 정소나무의 역할을 바로 그 한지민이가 아주 잘했었거든요. 예, 근데 한지민보다는 개인적으로 이 정조 역할을 했던 자, 먼저 이 누굽니까? 예, 제 와이프가 참 좋아하는 남자인데요. 예, 누구예요? 예, 예, 누구죠? 예, 누구요? 현빈. 현빈이 활을 정말 잘 쏴요. 여기서 정말 멋있게 잘 쏴요. 예, 그래서 현빈 재수없게 잘생겼어요. 예, 아무튼 자, 정조. 정조는 어떻게 정조를 다루냐에 따라서 영화가 정말 많이 달라지는 그런 영화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조에 대한 영화를 다루긴 했지만 조금 약간 흥행성에 실패했던 영린 조금 안타깝습니다. 예, 정조 시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예, 근데 태동기의 역사는 17세기 이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17세기 이후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17, 18, 19.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17세기 때는 광해군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조, 그 다음에 효종,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살짝 자, 숙종이 17하고 18에 이제 섞여 있어요. 예, 숙종.
17세기 후반, 18세기 초반의 숙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영조, 정조. 정조가 딱 1800년에 죽거든요. 그래서 이제 19세기 때는 이제 세도 정치 순, 헌, 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숙종은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반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정확하게 정조가 18세기까지만, 그리고 19세기 때부터는 순조. 자, 광해군이 전후복구를 많이 했지만, 전후복구 사업을 많이 펼쳤고, 자, 광해군은 중리배교를 표방했었지만 결국에는 서인 세력들이 인조 반정을 일으켰고, 그 이후에 자, 호란이 나타나게 되죠. 정묘호란, 병자호란. 자, 그 이후에는 계속 서인이 집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인이 주도하고 있다가 숙종 때 환국이 나타나게 되면서 살짝 일시적으로 남인이 권력을 잡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체적으로는 다 서인 시대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서인에 특히 노론 세력들이 주도하는 시대, 영조 시대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영조 시대 때는 노론만이 아니라 다른 세력들도 많이 등용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죠. 그래서 왕 중심의 왕권 강화책, 탕평책이라는 것을 고르게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방을 하게 되죠. 그 영조, 정조 때 탕평책을 표방을 하게 됩니다. 자, 노론을 견제하고자 했던 목적이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정조가 급사함에 따라 그 탕평책은 실패로 끝나게 되죠. 자, 순조, 헌종, 철종, 세도 정치. 우리 역사가 가장 부패했던, 외척 가문이 권력을 독점했던 그런 시대. 자, 결국에는 붕당 정치라는 게, 자, 여기서부터 광해군 때부터, 뭐 사실 그 전에 선조 때부터가 되겠죠. 바로 숙종 때까지는 붕당이 아름답게 전개되었다 하지만 숙종 때 환국을 계기로 해서 붕당이 변질되었고, 변질된 붕당을 극복하기 위해서 왕 중심으로 탕평이 추진됐지만 탕평이 실패함에 따라 결국에는 세도가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세도정치의 부패의 시대, 우리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었던 어두움의 시대 60년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 후기의 근대 태동기의 정치를 비롯해서 조선 후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얘기, 근대 사회의 전개. 자, 이거는 정말 음반이었죠. 예, 뮤직비디오였죠. 그렇죠. 자, 명성황후의 역할을 했던 이미연, 이 사람 이름은 누구죠? 하여튼 고종 황제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예. 자, 아무튼 명성황후 뮤직비디오, 예, 그래서 명성황후 드라마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워도 되겠죠? 예. 자,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부터 시작하죠. 흥선대원군은 1863년부터 73년까지 권력을 잡았고, 그리고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비롯해서 대내적으로 왕권 강화책을 많이 펼쳤습니다. 하지만 왕비 민씨가 집권하게 되었고, 왕비 민씨의 대외 정책은 대원군과 완전히 달랐던 개방 정책, 그래서 1876년에 개항을 하게 되었고, 자, 개항을 한 다음에 일본으로부터 문호를 개방한 다음에 여러 개화 정책을 펼치게 되죠. 하지만 이 개화 정책 반발도 있었습니다.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이모군란이라는 게 터졌고, 개화 정책이 좀 후퇴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갑신정변이 터졌지만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남에 따라 개화 정책은 거의 사실상 중단되었던 1884년의 역사.
자, 이모군란과 갑신연민은 다 개화 정책과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 이모군란, 개화 정책이 후퇴하는 것에 대한 반발, 갑신정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1894년 농민들이 일어납니다.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국내에 일본에 의한 강요된 개혁, 갑오개혁과 국내에서 청과 일본이 전쟁까지 하게 되는 상황. 일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과정에서 일본은 명성황후까지 시해하는 을미사변. 그 후에 고종은 신변보호를 위해서 러시아 공사관에 가게 되는 아관파천을 하게 되고, 아관파천 이후에 러시아의 간섭이 너무나 심화됨에 따라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움직임, 독립협회가 나오게 되고, 고종 또한 고종 나름대로의 왕권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황제 국가를 표방하는 대한제국이 나오게 됩니다. 대한제국이 1897년부터 해서 1910년까지, 결국엔 1910년에 우리는 한일 병합조약을 통해서 일본의 결국엔 식민지가 되게 되는 거죠. 독립협회 또한 대한제국에 의해서 1898년에 해산되게 되었고, 대한제국은 여러 가지 우리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광무개혁이라는 걸 추진하게 되었지만, 러일 전쟁에서 승리했던 일본이 을사조약을 강요함에 따라 자, 한반도 식민지 계획을 구체화시킴에 따라 결국에는 1910년에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는 비극의 역사를 우리가 다룰 것입니다. 예. 자, 굵직굵직하게 이 정도의 사건들을 우리가 확인해 봤고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너무나 깊은 내용이라서 이거는 정규 수업 때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일제강점기. 정말 비극적인 역사인데 여기 있는 인물들은 활짝 웃고 있네요. 거사를 일으키기 전에 결국에는 나라를 되찾기 위한 그 감정으로 인해서 이런 표정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특히 영화 암살이었죠, 암살. 자, 이 조승우, 자, 김원봉의 역할을 했었죠. 그렇죠? 김원봉. 그 다음에 전지현은 혹시 암살에서 영화 주인공 이름은 뭐였죠? 무슨 윤옥이었나? 뭐 이런데. 근데 이제 실제로는 당시 남자연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모델로 좀 삼았다는 얘기가 있고, 이 사람은 신흥무관학교 출신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흥무관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 되겠고, 이 사람은 이제 의거에 실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 사람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뭐 다양한 독립운동의 역사들을 좀 다뤘었던 영화 암살. 다행히도 이 암살이 굉장히 많은 국민들로부터 이 영화가 많은 관심을 받게 되면서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대를 다시 재조명하게 되었던 아주 저는 굉장히 뛰어난 영화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역사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자, 먼저 1910년에 국권 비탈이 되었고, 자, 그리고 1920년까지의 역사, 20년부터 31년까지의 역사, 37년까지 45년까지의 역사. 자, 국권 비탈된 이후에는 자, 일본의 무단 통치, 강압적인 무단 통치를 볼 수 있고, 우리는 그에 대한 반발로 1919년에 3.1운동이 전개되죠. 3.1운동 이후에 우리는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1920년부터는 일본은 문화 통치로 통치의 방식을 바꿨고요. 자, 그리고 31년에 만주사변이 터지자 일본은 우리를 전쟁 기지화 시킵니다. 이른바
병참 기지화 정책. 일본은 만주까지 먹게 되었고 그 이후에 중국을 공격했던 중일전쟁. 자, 중일전쟁 이후에 일본은 더 통치 강도를 강화시키죠. 그래서 국가 총동원령을 내려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모든 인적 자원과 모든 물적 자원을 다 수탈하는 모습. 국가 총동원법. 자, 그 과정에서 징용, 징병, 특히 징용으로 굉장히 큰 고통을 당했던 비극의 장소 군함도. 그 군함도를 모티브로 또 이번에 영화가 나온다고 하는데 저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독립운동의 역사. 1910년대는 국외에 독립기지를 많이 건설하고 있었고, 자, 19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청산리 전투 같은, 봉오동 청산리 전투 같은, 자, 독립군의 승리의 역사가 나옵니다. 자, 그 이후에 삼부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만주사변 이후에 한중연합작전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김원봉이 만들었던 조선의용군과 임시정부의 산하단체 한국광복군이 매우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죠. 근데 여기는 조선의용군이라는 표현보다는 조선의용대라고 먼저 써야겠습니다. 조선의용대가 먼저 만들어졌고, 그 조선의용대가 1942년에 자, 많은 대원들이 조선의용군으로 개편이 되죠. 조선의용대로 써주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이제 김원봉. 자, 한국광복군은 임시정부, 지청청 같은 인물. 자,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자, 그리고 국내에서는 1927년에 민족유일당 운동, 좌와 우가 손잡았던 신간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1920년대 초반에 물산장려 운동이라는 것도 있었고,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실패하는 그런 운동이 되게 됩니다. 실력을 키우자는 운동들은 다 실패하게 됩니다. 30년대 전후 문맹퇴치 운동도 있었습니다만 일본의 탄압으로 이것도 실패하게 됩니다. 1930년대는 우리 국내에서는 조선학 운동, 조선의 고유의 문화를 연구하는 이런 운동이 전개되기도 했었고, 자, 이 정도 다루면 되겠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다뤄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이 정도 살펴볼까 합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자, 마지막 현대사. 자, 현대사는 뭐 영화를 보여주지 않고 직접 현대 역사니까요. 1987년 6월 항쟁, 그 과정에서 사망했던 연세대학교 이한열 열사. 자, 그 영정을 들고 있는 사람은 우상호,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 그 다음에 이 인물이 우현이라고 아십니까? 탤런트 우현. 우현도 이렇게 같이 참여했었던. 자, 6월 항쟁의 역사를 우리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해방 이후는요, 여기에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는 과정의 역사와, 그리고 자, 민주주의의 탄압과 그 탄압을 극복하는 민주화 운동의 역사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5년부터 48년까지는 미군정 시기인데, 미군이 다스렸던 이 시기 때 우리는 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을 했고요. 결국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고, 이승만이 대통령에 취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만들었죠. 반민족행위 처벌법. 자, 만들긴 했지만
이 법은 자 결국에는 적극적으로 적용되지 못했고 실패로 끝나게 되었고, 자 그 이후에 1950년부터 53년까지 결국에는 6.25 전쟁이 3년 동안 지속되었고 우리 역사에 가장 큰 비극이 나타나게 되었고, 자 그 이후에 이승만 정부가 48년부터 무려 60년까지 자 장기 집권을 했고, 자 이승만 장기 집권에 대한 반발,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발로 4.19 혁명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이 독재 정권, 자 부정선거를 자행했던 그 세력들을 몰아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 4.19 혁명 정신은 현재 헌법에까지 반영되어 있고, 그 이후에 자 결국에는 국민들의 힘으로 새로운 정부 장면 내각 책임제 정부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자 8개월도 안 돼서 군부가 권력을 탈취하게 되는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박정희의 군부 세력들이 63년까지 군사정권을 이끌고 63년부터 정식으로 박정희가 대통령에 취임함에 따라 72년까지 박정희 정부가 나타나게 됩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베트남 파병도 하고 그리고 한일협정도 맺으면서 여러 경제 성장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한 건 인정되나 72년에 유신을 반포함에 따라 이제 독재를 자 결국에는 본인이 죽을 때까지 다 이제 지속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반발을 받게 되죠. 72년부터 79년까지 이때는 이제 박정희 정부라는 표현보다는 유신 정부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유신 정부 시대 때 유신에 대한 많은 저항 운동이 전개됐고요. 민청항영 사건, 3.1 민주국 선언, YH 무역 사건 등등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79년에 박정희가 결국엔 김재규에 의해서 암살당했던 11.6 사건이 나타남에 따라 결국에는 박정희 시대는 문을 닫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 무렵에 또 전두환과 같은 신군부 세력들이 권력을 잡게 됨에 따라 자, 결국에는 전두환이 권력을 장악하고자 했고 그 신군부 세력에 대한 반발로 당시 시위가 전국적으로 자행됐는데 그 시위에 대한 자,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봤던 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엔 전두환 이쪽에다 좀 쓸게요. 81년부터 88년까지 집권하게 되었고 전두환은 계속해서 간선의 인원법을 유지하려고 하자 87년에 6월 항쟁이라고 하는 전국적인 직선제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개되었고 그 직선제 요구사항을 반영한다라고 했던 당시 노태우의 6.29 선언으로 인해서 결국엔 국민 직선제가 부활하게 되었고 국민들의 손으로 결국에는 대통령을 뽑게 되었다. 자, 88년부터 93년까지는 노태우, 93년부터 98년까지는 김영삼, 자 98년부터 2003년까지는 김대중,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누굽니까? 노무현. 자,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자, 이명박. 2013년부터 원래 2018년까지인데 2017년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5년 단위로 공부하는 그 패턴을 결국에는 끊게 만드신 분입니다. 바로 박근혜라고 하는 분께서 5년 단위 학습을 못하게 만드셨고 결국엔 4년으로 끝나게 되었고 2017년부터 자 결국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는데 뭐 현 문재인 정부가 출제될 수는 없겠죠. 네. 자, 노태우 대통령 때는 자 북방 외교라고 해서 동유럽 국가를 비롯해서 당시 소련, 중국과도 수교를 하고
북한과의 관계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었던 남북 기본합의서를 우리가 배울 거고, 김영삼 정부 때는 문민정부를 표방하면서 굉장히 많은 개혁 정책을 펼쳤습니다. 금융실명제를 비롯해서 공직자 재산신고, 지방자치제 전국화 등등 많은, 그리고 또 5.18 특별법을 만들면서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 등등 많은 개혁 정책을 펼쳤고, 하지만 IMF로 인한 아주 그 국민들의 큰 고통을 겪게 되었고, 김대중 정부 때는 당시 이제 햇볕 정책을 표방했기 때문에 대북 화해협력 정책으로 인해서 북한과의 관계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IMF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엔 신자유주의 정책을 표방했고, 결국 2001년에 IMF의 모든 빚은 상환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양상되는 것은 이때부터 본격화되게 되는 양면의 모습이 있죠. 노무현 정부는 각종 다양한 개혁 정책을 많이 펼쳤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역을 발전시키겠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화두를 제시했고, 그리고 햇볕 정책을 쭉 계승하면서 14선언을 추진하게 됩니다.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었죠. 그리고 동북아의 많은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데 노력했던 것도 인정을 받습니다. 이명박 정부는요, 본인의 이제 이름을 걸고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G20 정상회담이라는 것을 국내에서 개최하기도 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요, 창조 경제를 표방했었고, 그리고요,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탄핵을 선고받게 되는,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 문재인이 출범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그 대통령 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당시 상황들을 제시를 할 테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헌법 개정의 역사가 매우 중요할 텐데, 그 내용들은 정규 수업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오늘 수업의 의미가 있는 건, 이러한 인물들을 정규 수업 때 처음 보게 되면 내용이 굉장히 부담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들어봤던 사람이 실제 수업 중에 나오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접근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좀 편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2017년 지방직 최고 난이도 문제 중에 하나, 반민법 제시하고 이 법이 언제 만들어졌는가?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만들어졌거든요. 여수순천 19사건 직후가 아니라. 그래서 정확한 당시의 시기를 파악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좀 디테일한 세부적인 시기 파악. 그래서 근현대사 연표를 제가 항상 제시합니다. 정규 수업 때. 그래서 그 연표를 다 암기시킵니다. 근현대사는 연도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연도를 다 머릿속에 넣는 작업을 저희는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저는 책상에다 붙여놓게끔 해요. 그래서 근현대사 연표는 항상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책상에 붙여놓다던가 자주 반복해서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반민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여수순천 19사건,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본 친구들은 쉽게 맞출 수 있던 문제인데, 이것 유력 사이트의 정답률 42%입니다. 정답률이 절반 이상이 틀린 문제가 됩니다. 결국에는 처음 보는 내용이 아니라 봤던 내용이 나와야 맞출 수 있다. 알겠죠? 이제 인간에 대한 내용 살펴볼 텐데, 인물사입니다. 인물사는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죠. 지방직에서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누가 이걸 썼느냐. 그래서 이 저자가 어떠한 활동을 했느냐, 이걸 묻는 문제. 그래서 인물사 문제가 지방직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알겠죠? 거의 5문제 이상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인물사에 대한 개별적인 주제 학습이 필요하다. 근데 이 인물사는 너무 많아서 정규 수업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물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것은 용어입니다. 뒤에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한 50페이지가 넘죠. 50페이지 넘는 걸 지금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 한국사 용어 중에 아주 중요하게 그리고 꼭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다 싶다라는 부분들만 체크해서 용어를 좀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고사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의 상고사, 선사시대와 고조선 열한나라의 성장을 살펴볼까 합니다. 자, 1 체크 좀 할게요. 1. 선사시대. 선사는 역사 이전인데, 역사라는 것은 뭔가 문자를 썼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붓이 출토된 게 철기이기 때문에 바로 철기 때부터 붓을 통해서 역사의 시작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 4를 좀 볼게요. 의기. 의기는 의식에 쓰는 도구. 그래서 청동기가 의식용 도구로 발전했을 때가 철기 때라는 것을 우리가 수업 때 다룰 겁니다. 청동기가 의식용 도구로 자, 변하였다. 그러면 철기 시대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11을 좀 보도록 할게요. 11. 제가회의. 자, 최고 높은 지배층이 가였습니다. 가들끼리 모여서 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고구려와 부여에서 볼 수 있는 최고 귀족 회의 기구라 볼 수 있겠습니다. 고구려와 부여에서의 귀족 회의. 알겠죠? 예. 자, 심지어 고구려에서는 제가회의에서 사형을 결정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결정하는 곳이 바로 이 제가회의였다. 이런 걸 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을 좀 볼게요. 지금 연맹왕국은 연결했다는 겁니다. 군장들이 연결해서 왕을 선출했다. 그러면 군장도 존재하고 군장의 대표 왕도 존재했던 시대, 그때를 바로 연맹왕국이라 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요. 14의 동맹,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동 나오면 동명성왕 주몽입니다. 동맹 나오면 주몽, 고구려를 떠올리도록 합시다. 그래서 고구려의 제천행사, 주몽을 기리는 제천행사.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좀 합시다. 자, 다음 2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22호족을 볼 겁니다. 호족. 호, 재산이 많은 뛰어난 호, 재산이 많은 무리. 그래서 이거는 옆에다 써놓을게요. 신라 하대, 신라 말에 지방에 재산이 많은 세력 호족. 그래서 신라 말 지방 세력을 호족이라 한다. 되겠죠? 예, 나머지는 다 해설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7. 이게 이번에 지방직에 나왔죠. 자, 지금 현재 예, 공물을 바치는 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과거. 그러면 당나라 입장에서는 국내인이 아니라 외국인 대상인 과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외국인 대상인 과거에 우리나라의 자, 신라말 육두품들이 굉장히 많이 합격했던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최치원이 됩니다. 최치원, 최승우, 최원희, 김은경, 이런 사람들이 빈곤과에 대거 급제했던 육두품 출신. 그래서 빈곤과 옆에다 쓸게요. 육두품 출신 합격이 많았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자, 당시 신분적 제약이 많았던 육두품들이 외국인 시험 빈곤과에 많이 급제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 한번 볼게요. 도독. 도독은 옆에다 쓸게요. 구주. 구주의 장관을 도독이라고 한다. 알겠죠? 구주의 장관을 도독이라 한다. 자, 그 다음에 32의 중정대. 중정대 할 때 정 동그라미. 잘못한 일을 바로잡는다. 바르게 만든다. 발을정. 그러니까 부당한 관리를 감시하는 기관. 발해의 감찰기관.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좀 하시고요. 자, 이제 고대의 경제 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규 수업 때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제가 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자, 지금 이해하고 넘어간 용어가 기본 이론 수업 때나 심화 수업 때 나오면 훨씬 편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에는 아, 이거 봤던 거야. 역사는 이거예요. 한국사는 제가 봤을 때 한국사는 이겁니다.
결국에는 생소한 걸 줄이는 것. 이게 한국사 만점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약간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것도 결국에는 익숙하게 만들어 놨다면 결국에는 그 문제에 맞춰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국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익숙하게 만들었는가. 알겠죠? 예, 그래서 낯선가 익숙한가의 싸움이에요. 낯선 게 많을수록 시간은 많이 걸리고 틀린 게 많아지는 거고, 익숙한 게 많아질수록 고득점이 나오고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사는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요. 국어나 영어보다 훨씬 더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다만 양은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양을 내가 익숙하게 만들 것인가, 편안하게 만들 것인가,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그래서 한국사는요, 제가 많이 반복해서 얘기를 드리긴 하지만 이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한국사는 깊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넓게 공부하는 겁니다. 왜? 문제가 나와도 깊게 안 나와요. 어렵게 안 나와요. 봤냐 안 봤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용어도 봤던 사람, 이 용어에 대해서 본인이 익숙한 사람은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익숙하게 만드는 게 저는 한국사의 고득점의 비결이다. 그 말씀 드리면서 계속 좀 가볼게요. 35. 노급과 시급. 자, 노급, 시급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수로 주는 건 노급이었고 공신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게 시급이죠. 그래서 노급은 귀족한테, 시급은 공신과 왕족한테.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읍도 좀 기억해야 됩니다. 마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급과 시급은 조세도 거둘 수 있고 곡물, 노동력도 증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38.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사 때 정말 많이 볼 겁니다. 시비법. 퇴비로 농사 짓는 거예요. 비가 퇴비예요, 퇴비. 그 퇴비로 농사 짓는 건 고려 때부터 등장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비법은 고려 때 시작. 그 다음에 고대 사회에서는요. 자, 금고형은 뭐냐면 특히 백제의 뇌물과 횡령 시에는 3배로 배상하고 평생 금고형. 알겠죠? 그래서 이 금고는 벼슬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백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뇌물과 횡령 시 3배 배상, 그다음 평생 금고형. 고대의 문화. 자, 여기서는 저희가 화쟁을 좀 봅시다. 50의 화쟁. 화쟁할 때 화합입니다. 모든 논쟁을 화합시키는 원효의 사상. 알겠죠? 대립, 분파 투쟁을 그만두고 이제는 화해하자. 원효의 사상입니다. 예. 자, 다음 장. 자, 여기서는요 54 구산 선문, 구산 9개로 되어 있는데요, 선이 참선이에요. 참선. 그래서 선종의 9개의 당시 종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9개의 절. 그래서 구산 선문엔 선을 떠올려야 돼요. 선종의 9개의 절. 자, 그럼 질문대답. 선종은 참선을 강조했기 때문에 호족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 신라 중대입니까? 하대입니까? 하대에 발달했다. 아까 봤던 내용이죠? 예, 그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건요, 예, 나머지는 문화유산 같이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9페이지에 67 미륵보살. 여러분들 미륵보살은 그 용어 해설을 좀 보세요. 석가모니가 죽은 다음에 56억 7천만 년이 지나면 다시 온다. 그래서 미래의 부처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미륵보살은요. 반면 관세음보살은 현 세상을 보는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현 세상의 중생들의 어려움을 구제해주는 부처님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관세음보살, 관음보살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특히 의상이 많이 강조했었죠. 그렇죠? 자, 그렇게 봤고요.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12페이지에) 86 주연 공부법.
주연의 곡물에 대한 세법으로서 각 주연마다 곡물을 정해줍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 만약에 정해주는 게 나오면은 세금을 많이 걷겠다는 겁니까? 적게 걷겠다는 겁니까? 적게 걷겠다는 거죠. 제한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광종 때 백성을 위한 정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노비안검법. 노비를 안 살피고 검사하고 둘 다 조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노비가 아니었다면 바로 양인으로 바꿔주겠다. 광종의 정책. 예, 나머지도 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페이지. 여기서 호장이 좀 재밌어요. 호장. 호의 장. 호는 호족이에요. 호족. 호족의 장. 호족이 나중에 향리 되잖아요. 그 향리의 우두머리가 바로 호장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호의 우두머리, 호족의 우두머리, 호족이 나중에 향리 되니까 향리의 장, 바로 호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99. 정동행성. 동쪽을 정벌하기 위한 기구. 원나라의 입장에서 동쪽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동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어디예요? 시작? 일본 되겠죠? 그래서 일본을 원정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 알겠죠? 그래서 동은 일본을 말하는 거였어요. 순마소. 순찰하다. 그래서 원나라의 관리가 우리를 순찰하는 것. 이문소. 다스리고 묻고 죄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나라의 범죄 행위를 단속하는 기관. 다 원나라의 기관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장. 여기서는 자, 107번의 신진 4대부. 4대부가 자, 새로운 것을 공부합니다. 그 새로운 것 바로 고려 말 때의 성리학이었습니다. 성리학을 연마하는 신진 4대부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111. 이것도 재밌어요. 역이 바로 공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로가 있는 사람한테 태조 왕건이 지급했던 토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전식과는 저희 정규 수업 때 다 다룰 테고요. 예, 다음 장. 자, 여기서는요.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 17페이지에 120번. 농상집료.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농은 농사지만 상은요. 상공업이 아닙니다. 뽕나무상이에요. 뽕나무상. 그래서 이게 오타예요. 오타. 농사와 밑에 양장이 아니라 양잠에 양잠. 뽕나무에서 누에고치를 뽑는 거죠. 양잠. 그래서 양잠으로 옷감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농사와 양잠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나라의 농사예요. 이건요. 이렇게 하시고. 자, 126의 대식이 이게 뭐 사라센 제국을 당나라에서 불렀던 이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아라비아 상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식국이는 아라비아 상인 이렇게 했고. 여러분들 123번 좀 재밌어요. 경시서. 서울에 있는 시장, 시전을 감독하는 관청. 이 서가 경찰서 할 때 서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시장을 감독하는 서. 알겠죠? 감독관청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127번도 재밌죠? 끝에 반으로 끝나면 밑에 봐봐요. 동반과 서반. 동반은 문관, 서반은 무관이잖아요. 다 궁궐 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반도 궁궐 내에 있는 하급관리. 반으로 끝나면 하급관리, 궁궐에 있는 관리. 반으로 끝나면 궁궐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0번은 좀 특이하잖아요. 진척. 예, 이 진척은요 뱃사공, 나루토에 있는 자 관리, 나루토에 있는 당시 계층을 바로 진척이라고 했다. 뱃사공. 예, 다음. 그 132에 외거 노비할 때 외가 바깥에 있는 거니까 따로 거주하는 거잖아요. 근데 133번의 솔고 노비의 솔은 따를 솔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인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집에 거주하는 거예요. 솔고 노비는. 되시죠? 그 다음에 135번 너무나 좋아요. 상평. 항상 평평. 가격을 평평하게. 그래서 이거는 물가 조절기구.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용어를 그냥 팍팍팍 튀어나오게끔 저희가 이제 기본 이론만 때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막 튀어나와요. 그런데 이 용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은 저게 뭐였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어의 어원을 좀 파악해서 가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약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용어의 모든 용어를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단어 하나가 나와요. 그럼 그 단어 하나의 의미만 정확하게 알아도 연결될 수 있는 게 바로 자 136번의 대비원. 원은 병원할 때 원이긴 한데 이 비가 은혜를 베풀다 할 때 비인데 이게 바로 자비예요, 자비. 그러니까 국가에서 크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데 치료를 해주면서, 알겠죠? 그러니까 이 동서 대비원, 자 이거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라 볼 수 있겠죠. 국가에서 자비를 베풀어 주는 곳, 그래서 치료해 주는 곳,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해민국도 은혜 해자예요. 그래서 약으로 결국에는 의료 혜택을 베푸는 거죠. 그렇죠? 구제도감, 도감은 임시기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구제해 주는 거죠. 제시에 구제해 주는 임시기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구급도감도 마찬가지고요. 아, 제의보 되게 재밌어요. 제의보. 위가 위태롭다는 거예요. 위태로운 자를 구제해 주는, 그래서 빈민구제기금입니다. 빈민구제기금. 야, 이건 한자를 통해서 의미가 다 잘 파악이 되죠. 그렇죠? 자, 예, 됐고요. 나머지들은 자 수업 때 좀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자 21페이지. 아, 여기서는요, 저 오늘 이거 수업 준비하면서 한 거 하나 있어요. 150번의 삼국유사. 이야, 여러분들 삼국유사가 제가 일사자라고 해서 남겨져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소개했다라고 정규 수업 때 좀 했었거든요. 삼국사기는 역사사기 때문에 아주 역사적인 내용만 소개했다면 삼국유사는 뭐 이렇게 야사들, 뭐 이렇게 특히 불교, 민간신앙, 설화 이런 거 다 포함한다라고 해서 이제 일사자라고 해서 일사자로 파악하면서 하면 되긴 한데, 우와, 유가 잃어버릴 유더라고요. 잃어버릴 유. 그래서 뜻을 보니까 삼국사기에서 잃어버린 내용을 소개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국사기에 없는 내용들 좀 소개해 보겠다. 불교, 민간신앙, 설화, 당구신화 이거 소개하겠다. 이야, 이런 의미인지 몰랐어. 그냥 유가 저는 그냥 남길 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잃어버렸던, 삼국사기에서 잃어버린 거를 기록하겠다. 아, 재밌지 않아요? 예, 저 혼자 재밌어하네요. 자, 국자감 152번. 국자가 이제 중국의 아주 그 높은 대신들의 자식을 말하는 거니까 당연히 최고 교육기관이라 볼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했고. 자, 그 다음에 예, 청영각, 보문각은 보시면 되겠고. 서막전. 자, 158번 서막전. 그래서 이제 전은 돈전이잖아요. 장학기금을 말하는 거예요. 전이 동전이니까 장학기금. 예, 다음 장. 자, 23페이지. 예, 이건 좀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64번 좀 볼게요. 여공 패설. 패설은 그냥 떠도는 이야기들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이재현이 떠도는 얘기를 소개했던 게 여공 패설. 예, 패간 소설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예, 나머지는 다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건 나중에 책을 좀 보면서 예, 수업을 통해서 다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야, 여러분들 그 25페이지에 172번. 이거 오늘 정규 수업 들었던 분들 기본 이론반 때 했던 거 아닙니까? 속장경. 근데 이게 초조대장경 다음에 이어서 속편으로 만들었다 해서 속장경이에요. 이야, 그러니까 초조대장경 다음에 속장경 만들어진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경전으로 보긴 좀 어렵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같이 하고 싶은 거 176번 상정고금 예문. 의례를 강조하는 글. 근데 이것을 자, 최유가 금소가지로 제작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예, 나머지 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장. 예, 신품사연. 이거는 나중에 못할 것 같아서 지금 좀 같이 암기합시다. 신품사연. 신품사연은 지금 좀 암기할게요. 이런 게 출제가 됩니다. 이번 지방직 때 남할 3체가 나왔거든요. 신라말에 3명의 최씨, 최치원, 최승우, 최원희 이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신품사연 같은 사람도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신이 귀신 신자입니다. 신의 경지에 이르는 작품을 만든 사람 4명 얘기하는 겁니다.
서예 실력이 뛰어난 4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생, 유신, 오타예요. 찬연이 아니라 탄연이에요. 탄연. 그 다음에 최우 이렇게 되거든요. 예, 이래서 김생, 탄연, 최우, 그 다음에 유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신품사연. 자, 서예를 아주 이렇게 멋있게, 정말 힘들게 딱 했어요. 누가요? 김탄이. 예, 드라마에 김탄이 있습니까? 어디서 나왔죠? 예? 상속자들의 김탄 알죠? 김탄이 서예를 딱 한 다음에 고생했다. 우유 좀 마시자. 김탄이 우유를 마시는 거예요. 알겠죠? 예, 오늘의 드립 김탄 우유. 괜찮아요? 신품사연 서예 잘했던 4명 김탄 우유. 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고유명사라서 암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암기법을 좀 만들어 봤고요. 도화원 할 때 도가 그림입니다. 도가 그림 도자.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관청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은 건요. 191 의금부 할 때 금하는 것을 했을 경우에 처벌하는 겁니다. 그 금하는 게 뭘까요? 반역이죠, 반역. 그래서 반역 죄인을 처벌하는 게 의금부. 이런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29페이지. 경연. 왕과 신하가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건데 여기서 경연할 때 경이 경전경이에요. 경전을 갖고서 논의하는 겁니다. 국가의 정책도 얘기는 하지만 199의 재승방약. 제가 제압하는, 승리하고 제압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도 중앙에 지방관이 파견되는 거, 중앙에서 지휘관이 파견되는 거죠. 그렇죠? 재승방약, 승리할 수 있는, 제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 중앙에서 지휘관이 파견.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201의 잡새꾼, 잡탕할 때의 잡.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섞였어요. 그래서 예비군이긴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하고 있는 잡새꾼. 자, 그 다음에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건 204 식년시. 해년. 그래서 3년마다 보는 정기적인 문과 시험. 식년시. 알겠죠?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예, 됐습니다. 자, 다음 장. 자, 재밌죠? 그 단어 하나 갖고 풀어가는 거. 그쵸? 210의 혈량과 어질현, 현명한 사람을 천거하는 거죠. 추천하는 거죠. 그쵸? 예. 자, 여러분들 아주 무능하고 아주 기회주의적인 이런 사람을 여러분들 추천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현명한 사람을 추천한다. 알겠죠? 혈량과 추천제, 천거제도. 자, 그 다음에 216번 나선이 러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러시아 정벌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자, 여기서는 220번 병작 반수. 병 같이 지었는데 반은 내라. 그래서 예, 소장농이 지주의 토지를 경작해서 반을 내는 것. 예, 그래서 이건 지주전호제의 당시 2분의 1을 지대로 납부하는 걸 병작반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고. 자, 그리고 방군수포 227번. 포를 냈으니 놓아준 거예요. 포를 내주니 군대를 놓아준다. 자, 그래서 이거는 군역의 문란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예, 나머지 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자, 여기서는요. 234번. 신 말하는 것, 백성이 말하는 걸 왕은 좀 들어주십시오. 문 들어주십시오. 235번. 곡식을 냈으니 그 곡식을 낸 것 나중에 다시 돌려받아야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곡식을 꿔주고 돌려받는 제도. 그 곡식을 꿔주고 돌려받는 제도. 국가가 하는 거죠, 황국은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고. 238번. 재생원.
구제하다 할 때 제. 근데 특히 지방민들 좀 구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방민 구제기관, 지방민 구율기관. 239 장례원. 근데 이건 장예라는 표현보다 장례를 많이 쓰는데 장례원이에요. 장례원. 알겠죠? 레로 좀 바꿔주세요. 예가 아니라 레예요. 자, 근데 이제 예 같이 쓰죠. 그래서 노예, 노비 소송을 담당하는 관청. 알겠죠? 노비 소송. 자, 그 다음에 저희 했으면 좋겠다 싶은 건 243번. 3강이 뭔지 아시죠? 충신요자 연료. 그렇죠? 그걸 그림으로 그려놨고요. 예. 자, 다음. 246번에 경제라는 말이 이런 의미가 있군요. 경세재민.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글들. 그래서 경제문감과 경제육조는 다 법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제문감은 이제 정도전, 경제육조는 이제 조준이 있었죠. 그렇죠? 예, 특히 경제육조는 6개의 법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최초의 관참법전. 예, 250번. 19가 해 그림자. 해시계라 볼 수 있겠죠? 19 나면 무조건 해시계. 여러분들 저 몰랐는데 255번에 직이라고 하는 게 나는 직접 경험하다라고 해서 직이라고 봤는데 이게 또 바른 대로 직. 그러니까 직접 사실대로 본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험하고 같은 의미라 볼 수 있겠습니다. 농민들이 직접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만든 책이죠. 그 다음에 257번에 진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 군사 훈련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알겠죠? 군사 훈련을 그림으로 그려놨다. 진도, 진법서 이렇게 했고요. 자, 병장도술도 그러는 거예요. 군사 훈련하는 걸 그림으로 그려놨다. 알겠죠? 이렇게. 자, 다음. 이야, 여러분들 저 261번 보고 이렇게 놀라운 뜻이 있었어? 그냥 동쪽 동과 고칠이 이거는 괜찮잖아요. 병고칠이 이건 다 되잖아요. 동의할 때 이 말인데 근데 보감이 보배 보고 본보기 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보배처럼 만든 겁니다. 이 글을. 알겠죠? 예, 그래서 봐봐요. 사람을 거울에 비추어 환하게 알 수 있는 보배로운 책으로 그러니까 허준이 엄청나게 신경 써서 만든 거죠. 그렇죠? 보배로운 책. 알겠죠? 그게 보감이에요, 보감. 알겠죠? 이렇게. 앞으로 제 책을 한국사 보감이라고 할까? 보배로운 책으로. 예. 아무튼 보감 엄청난 의미가 있죠. 자, 그 다음에 263번도 문답. 뭐 이제 그 동호는 이제 건물 이름입니다. 그 문답이니까 질문 있고 답변 있고, 질문 있고 답변 있고. 그래서 수미법에 대한 동호 문답이 소개가 되어 있죠. 수미법에 대해서 동호 문답이 당시에 반영을 했습니다. 수미법에 대한 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성학집요. 모을집 중요할 요. 그래서 이가 중요한 거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중요한 걸 이렇게 다 모아놨는데 왕이 필요 없어. 이러면 기지를 바꾸셔서라도 이것을 반영하셔야 되옵니다. 이가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제안했던 책이 성학집요. 그래서 이의 책이죠. 이의 책.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67번 산송. 산은 산입니다. 송은 소송하는 거죠. 산에 대한 소송. 그러니까 묘자리 놓고 소송하는 거죠. 그렇죠. 묘자리 싸움 이렇게 됐고. 268번의 동문선. 동쪽에 있는 문. 우리의 모든 글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선. 뽑을 선. 선출. 선발할 때 선. 우리의 모든 글을 다 선출. 선발. 뽑아놨다. 최고의 우리의 문학서적. 성종 때 서거정의 동문선. 자, 패관잡기는 이제 잡다한 것을 다 기록해 놨던 거고, 어수권이 패관잡기를 통해서 문벌제도를 비판했죠. 적서차별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청사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장 41페이지. 몽유도 원도는 꿈속에서 본 걸 그린 거고, 고사관수할 때 선비죠. 선비가 물을 보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인간의 내면 세계를 반영하고 있고, 나머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275번도 너무나 좋아요. 비변사, 변두리를 대비하는 관청. 그러니까 국방기구죠. 그렇죠?
국방기구였다. 점차 이제 그 외란 이후에 이제 최고 정보기구로 발전하게 되죠. 예, 나머지도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셨어. 자, 43페이지 보시면요. 아, 여러분들 280번 무원록. 원통합은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통합을 없애는, 그래서 제대로 지금 법 적용을 했는지, 자, 법률 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의학 서적, 알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뭐 사인을 밝혀내는 것, 이런 것들이 무언록. 자, 그 다음에 장용영이 이제 건장하다, 용기 있다라고 해서 이 정조가 만든 친위 부대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나 284번 나 오늘 처음 알았어. 이거 284번 탁지 추가한지 그냥 행정문서로 봤거든요. 근데 이 행정문서가 호조에 대한 행정문서더라고요. 그거 몰랐죠. 근데 왜냐면 탁 봐봐요. 탁이 헤아릴 탁. 자, 그리고 지도 헤아릴지 계산지입니다. 그러면 헤아리고 계산하고, 호조가 국가의 재정을 담당하는 거니까 호조의 사례를 정리한 책이 탁지지. 알겠죠? 와, 이런 놀라운 뜻이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즉파법, 이양법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건 너무나 쉽기 때문에 제가 기본 수업 때 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자, 45페이지. 자, 여기서는요. 자, 뭘 볼 거냐면 299번의 도고. 그래서 이거는 모두 도, 그래서 모두 사들이는, 매점매석하는 거라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매점매석하는, 자, 독점적 도매상인 도고, 모두 도자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객주나 개시 다 할 수 있을 거라 믿고요. 자, 다음 장. 자, 47페이지죠. 306번. 전황. 황은 부족하다, 말랐다. 알겠죠? 작황의 상태가 어떠냐 할 때 그 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돈이 말랐다, 돈이 없다. 그래서 화폐 부족 현상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납속책을 좀 2번이나 제시했네요. 그래서 곡식을 납부하면서 국가의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삼정의 문란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동사 강목 314번 갑니다. 동쪽의 역사를 나눠놨다. 분류단위 강, 분류단위 목. 그래서 큰 주제, 작은 주제 나눠놨다. 그래서 강목체, 성리학적 사관이 반영되었던 강목체. 강목체라는 걸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동사 강목, 강목체. 다음 장. 여러분들 315번. 아방 강역고. 아방은 우리, 강역은 국경. 알겠죠? 그래서 발해와 백제의 중심지를 고증합니다. 알겠죠? 지역을 중심했다. 자, 발해와 백제의 중심지를 고증했던 아방강역고. 그 다음에 오늘 오주연 문장 전산권 봐봐요. 이규경의 호가 오주인데 쭉 보시면 흩어질 산, 흩어진 내용들을 다 수집한 겁니다. 그 고금의 사물에 대한 고증, 백과사전식 편찬 확인할 수 있겠죠? 흩어진 내용, 산, 흩어졌다. 자, 그런 것들을 다 소개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경세치용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자, 쓸모 있는 제도, 이걸 토지개혁으로 본 겁니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마경륜이 좀 중요합니다. 이마경륜. 잠깐만, 323편의 경세유표. 이야, 이거 경세유표의 유 죽기 전에 남기는 유언. 그래서 임금한테 죽기 전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자세해요.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자, 누가요? 정약용이. 그렇죠? 여러 가지 개혁안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하경륜, 임하, 숲을 밑에. 자, 다음 장. 자, 그래서 숲을 밑에서 자, 은거하면서 결국에는 천하를 다스리는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 홍대용의 책, 홍대용의 개혁안입니다. 홍대용의 개혁안, 이마경륜.
자, 그 다음에 의산문답도 문답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론과 어자의 문답 방식으로 지전서를 소개하고 있기도 했죠. 관홍소 뽑을 초. 벌초할 때 초. 그래서 농업과 관련돼서 필요한 것을 박지원이 뽑아낸 겁니다. 진경산수와 실제 경치를 그리겠다. 마가 회통, 홍역. 마가 마진이에요. 홍역연구소죠. 자, 예, 나머지는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53페이지. 당백전 100 상평통보다 100배의 가치가 있는 화폐를 발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질 가치가 그 정도로 따라가지 못했죠. 자, 그리고요. 예, 나머지 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다음 장. 여기서는요 21번이 좀 어려워요. 해상공국. 결국에는 특혜를 준 겁니다, 상인한테. 근데 여기서의 상인이 바로 시전상인이 아니라 보부상이었죠. 그래서 보부상들에게 특혜를 줬던 기관, 해상공국. 이렇게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차할 때의 조가 다 빌린다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임시로 통치 주둔하는 겁니다. 임시로 통치 주둔한다, 조차. 예, 나머지 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8. 교정청할 때 교정한다는 건데, 정부에서 교정을 하는, 내정 개혁을 하는 그러한 관청. 네, 1번이 없애버렸고요. 30일 중요합니다. 홍범 14조. 클홍, 범, 법범. 그래서 14개의 큰 법을 정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14개의 큰 법을 정한다. 가보개혁 때, 2차 가보개혁 때 발표한 거죠. 예, 나머지는 별로 어렵지 않을 거고요. 예. 잠깐만. 33. 탁지지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탁지 안문도 호조와 관련된, 재정과 관련된 관청이 되는 거네요. 알겠죠? 오, 이런 의미가 있었네. 탁지지하고 연결되네, 탁지 안문이. 나중엔 탁지 부로 개편됩니다. 알겠죠? 예, 그렇게 됐고. 자, 다음 장. 여기서는요. (41번의) 활빈낭. 가난할 빈이죠. 가난할 사람을 도와주는 무리.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배층 중심입니까? 피지배층 중심입니까? 피지배층 중심의, 자, 당시 반외세, 그 다음에 반봉건적 성격을 띠는 단체였죠. 자, 그 다음에 44. 황국중앙총상회. 그럼 여러분 질문 대답. 황국이 나왔으니까 대한제국이 수립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죠. 그리고 중앙에 있으니까, 지방이 아니라 중앙에 있으니까 이거는 시전상인. 그래서 대한제국 수립 이후에 시전상인이 만들었던 상권수호운동단체. 이거는 한국협회와 구별을 해야 됩니다. 한국협회는 보부상 단체죠. 자, 그 다음에요. 예, 49번에 독사실론. 역사를 읽는데 새로운 방법을 읽는 거예요. 이 새로운 방법이 민족사예요. 민족사. 그래서 민족주의 역사의 방향을 제시했다. 거기 써있죠? 그렇죠? 이렇게 됐고. 자, 다음. 이야, 조선광문회 할 때 이 문이 글문이긴 하지만 이게 문화예요, 문화. 그럼 우리의 옛 문화를 담고 있는 고전 연구를 하는 기관. 조선광문회, 우리나라의 고전 연구기관. 예, 이렇게 했고. 서유견문, 서쪽을 본 겁니다. 서쪽에 있는 다양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책. 유길준의 서유견문.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대종교의 대종이 바로 단군을 말하는 거예요. 단군.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이제 일제강점기. 예, 다 보면 되겠고요. 예, 다음 장.
65. 입회권. 입회. 주인이 없어도 들어갈 수 있다. 알겠죠? 입 들어가다. 주인이 없어도 들어갈 수 있다. 주인이 없을 경우에는 개간할 수 있는 권리. 근데 이게 1910년대 토지조 사업으로 인해서 박탈돼 버리죠. 그렇죠? 입회권. 그 다음에 61번에 오해하지 말게. 이 통이 한국 통사할 때 이 통이 고통할 때의 통이에요. 통사할 때 통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통은 그러니까 통하였느냐 이어지고 있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아픔을 느끼고 있느냐. 일본으로 인해서 우리의 침략의 아픔을 느끼고 있느냐. 알겠죠? 그래서 아픈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침략사를 서술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예. 자, 다음 장. 잠깐만. 63번은 좀 어렵죠? 네, 이거 이제, 코민테른이, 커뮤니스트 인터내셔널에서 이제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그래서 이거는 공산주의 국제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공산주의 국제단체. 공산주의 국제단체, 이 당시 모스크바에서 이 출범한 이 단체에서 결국에는 이제 공산주의의 여러 가지 방향을 정합니다. 그러면 그 지령에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 알겠죠? 코민테른의 전선. 예. 자, 다음 장. 74번 유물사관. 이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물질로 물건으로 역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사의 발전을 정신이 아니라 생산력, 생산수단 이것의 변화로 역사가 발전하고 있다는 걸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75번 나 이거 몰랐어 이거. 호로군. 나 이거 개호로 잡놈인가 이렇게 생각해도 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호로가 호로 길을 지키는 철도를 지키는 부대. 알겠죠? 중국 내에서 철도 지키는 부대였어요. 철도 지키는 부대. 알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계엄령은 아시죠? 그렇죠? 예, 그리고 자, 위수령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 수령할 때 위가 지키리잖아요. 어떤 한 군데에 지킨다. 어떤 한 군데에 주둔한다. 어떤 한 특정 지역에 군대가 주둔할 수 있는 권한. 위수령. 자, 81번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 없네요. 그래서 저희가 상고사, 고대사, 중세사, 근세사, 그때 대동기, 근대사, 일제사, 현대사까지 다 용어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여기 좀 봐주시면요. 자, 박영규의 2018년 데뷔를 위해서 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미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성 좀 좋지 않아요? 박영규 한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럼 미래까지도 좀 전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올해 2018년 데뷔는 이렇게 할 거다. 부한박 할 거다. 부한박. 부산 한국사는 박영규다. 부산 한국사를 책임지는 박영규. 줄여서 부한박. 이 표현은 제가 그만큼 이곳에서 제 이름을 알리겠다는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부산에서만큼은 제가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고 책임지는 모습으로 한국사를 가르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믿음을 갖고 배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고자 한다. 예. 자,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책임 있는 자세의 표현입니다. 알겠죠? 그런 차원을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막 부산에서 제 이름을 널리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산에서 믿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그런 한국사 강사 한 명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올해 슬로건은 이겁니다. 넉넉하게 합격하는 힘. 넉넉하게 합격하는 힘. 그래서 합격을 위해서 이거 하면 될까? 저거 이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다. 저를 따라오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왜? 다 해야 그 안에서 나옵니다. 할 것만 하면 내가 안 한 거에서 출제됩니다. 그래서 저랑 함께 다 하는, 넉넉하게 공부하는, 그래서 여유 있게 합격하는 그런 모습 2018년도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모든 기초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준비 좀 많이 했는데 자, 그런데 어떻게 잘 도움이 됐습니까? 그래요. 기초적인 부분들 좀 잡아내시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기본 수업 때 다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